정말 거인으로 생각을 했죠. 넘사벽이다. 그렇죠. 삼성이 이기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내부에선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사실 AI의 그 미래를 봤을 때 데이터가 AI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발전해 왔다 그러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잠식을 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해 보신 그 장년층들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좀 모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내신 저자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빅싱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저자 유한석 기술문화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니까 이 커리어부터 좀 독특해요. 경제학을 전공한 우리나라 플랫폼 전문가, 뭐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어요. 예. 하이테크를 사랑한다, 이 네. 저자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하이테크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로우테크도 사랑하고 예. 사실 기술 자체를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기술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시켜주는 게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 모든 걸 하다가 이 기술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중간 과정들이 조금 사라졌다가 계속 사라져서 사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바로 딱 얻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또 그걸 해주기 위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이테크를 사랑하는 만큼 뭐 사람도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책도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기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즐겁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말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쉽게 이렇게 해설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드릴까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뭐 나는 뭐 아날로그처럼 사는데 무슨 디지털이냐 하시는 분들, 일단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커피숍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헤맬 때 느낌이 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직접 안 가고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하고, 또한 이 유 소장님은 그 기업 자문도 많이 하시죠. 네, 자문이나 강의 뭐 이런 것도. 네, 강의하고 자문하고 뭐 책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요즘 기업들이 고민이 뭡니까? 그거 뭐 단연코 AI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거냐면 이 AI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산업이지만 AI가 아닌 거의 모든 종류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모든 기업에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직 근로자들이 이제 AI를 사용해서 얼마나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AI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인 기업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AI를 팔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엄청 숙제죠. 바둑이나 체스 AI가 인간을 이겼다 이런 것이 뉴스가 된 지도 벌써 상당히 지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인간 같은 AI가 나온다 이런 식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디스럽션 하면 이제 파괴라는 건데, 파괴죠. 이제 디지털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근데 그 예로 드신 게 노키아를 예로 들으셨는데, 네. 그거 재밌어요. 그거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노키아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거 화장지 회사였죠. 화장지를 네. 팔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바꿔온 기업들이 사실 살아났어요.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가전 위주로 하다가 지금 반도체, 스마트폰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는 또 어떤 걸 할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제가 노키아 얘기로 돌아와서 그 노키아 같은 경우 이제 화장지를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TV 사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정보 시스템 쪽을 하다가 이제 휴대폰 사업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휴대폰을 했는데 휴대폰에서 대박이 났죠. 그렇죠.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는 1위 기업. 제 기억에 14년 동안 이제 세계 1위를 했고, 제가 노키아가 세계 1위를 할 때 삼성전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노키아 하면 정말
거인으로 생각을 했죠. 넘사벽이죠. 그렇죠. 삼성이 이기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내부에선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노키아가 스마트폰 OS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제일 먼저 했어요, 원래는. 네. 그런데 자기네 것만 고집하다가 네. 이 생태계를 못 만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 틈을 비집고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창조적 파괴의 대명사였던 노키아가 그렇죠. 결국 자기들 잘해서 성공했는데 또 그걸로 그게 또 오히려 멸망을- 발목을 잡은 거죠. 창조적 파괴를 당한 거네요, 결국.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지속적으로 그런 트렌드나 어떤 쓰나미가 오거든요. 그 쓰나미를 계속 이겨내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숙제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한국인들이 온라인에 빠르게 네. 이 생활 자체가 이렇게 온라인화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그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심리적으로 보면 왜 트렌드에 민감하냐. 사실 전 세계인들이 다 트렌드에 민감한데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냐. 그래서 다 하든가 안 하든가 할 정도의 이제 그러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질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타인이 뭘 하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 타인이 어떻게 살고 지금 뭘 하면서 재밌고 항상 비교하는. 어떤 일을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심리적 트라우마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원천으로 가면. 근데 그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도 시작을 하게 된 게 사실 개개인들 그러니까 온라인을 접해보지 않은 개인들이 딱 보자마자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5%에서 최대 10% 미만 정도라고 봐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저런 게 있구나. 그렇죠. 이 정도 생각해도 사실 되게 긍정적인 거고 어떤 분들은 저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근데 이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같은 게 한국에서 급격히 보급된 그런 계기들을 보게 되면 내 지인이 하고 내 친구가 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러닝커브라고 그러죠. 이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그렇죠. 올라가는. 로켓처럼 솟구치죠. 예, 한국이 이 곡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으면 그냥 미친 듯이 이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안 하면 사실은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사기도 힘들고 또 중고물품도 못 사고 배달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하기 싫은 사람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딱 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상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그런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고 또 심리 자체가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타인이 뭘 하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인구 5천만 남짓되는 나라에서 1,000만 영화가 이렇게 많은 것도 글중에 그렇죠. 그런 세계에서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상. 인구의 5분의 1이 보는 영화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그렇죠. 것도 참 희한하죠. 네. 근데 그게 막 안 보고 싶다가 주변 사람이 다 보면 바로 보고 싶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는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키오스크뿐이 아니라 이걸 모르면은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아주 원시적인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류가 가야 될 어떤 기술 진보의 단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 초반에서도 적응을 못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지털 경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될 수가 거죠.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AI가 이렇게 활성화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가 왔는데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앞으로는 그게 강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이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원유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석유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AI가 작동하는데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고 특이점이 오기 위해선 그 특이점은 데이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들을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이제 그 특이점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으로서의 데이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여기저기 많이 있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잘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가공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는 조금 의문. 그리고 가공된 것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가공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AI의 그 미래를 봤을 때 데이터가 AI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잘 가공해서 이걸 AI에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이 관련 디지털 경제, AI 산업 이걸 키우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 또 필연적으로 정보보호 문제가 개인정보 문제가 그렇죠. 수반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저작권 또 문제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생활적인 그런 정보가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보다는 사실 그 저작권 있는 정보들이 사실 AI가 학습하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컨텐츠에 그런 게 섞여 있어요.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 그 익명화 가명화를 잘 하고 이것들을 책임지도록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도 좀 없다가 이제 그런 법적인 것들이 최근에 많이 생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익명화 가명화만 제대로 됐다면 이런 부분들 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정보 제일 못 쓰는 게 의료 데이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료 부분에 사실 AI가 할 게 많은데 그 부분에 완전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죠.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그렇게 정말 한다고 보호가 또 되냐 아시잖아요. 사실 전 국민의 개인정보 공공재화 돼 있고 사실 중국에서 막 팔고 한국인 정보들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그 기관에 의해서 이 정보가 제대로 보호됐다라고 확인만 되면 이 정보를 이제 AI 학습에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익명화 가명화가 돼서 개인정보가 없어야죠. 개인정보가 없는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선거철마다 딥페이크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 이런 점도 또 항상 이 디지털 기술에는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이나 도구 자체는 중립적이잖아요. 이게 그거 자체는 선악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선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쁜 동기들이 있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을 이제 좋은 쪽으로 써가지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걸 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뭔가 악용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악용이 제일 먼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기술에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알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NFT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술 자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는 현상 자체는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또 그 기술 사용자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을 딱 닥쳤을 때 이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정도만 대충만 알아도 뭔가 이상하면 누군가한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믿어버리시거나 이런 일들이 또 생긴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플랫폼이 이제 고착화가 되면 아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계속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구글도 지금 틈이 생겼잖아요.